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도 시장은 우리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전일장 하락 마감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부정적인 개별 기업 뉴스가 압도한 하루였습니다. 대주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난무한 에코프로, 카카오 이런 기업도 있었지만 위험관리가 소홀했던 키움증권도 문제가 된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 300포인트, 코스닥은 200포인트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위험 회피 성향이 큰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 바닥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다행인 것은 간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도 위험관리와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다우는 약했지만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5%대를 다시 웃돌던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 다시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고된 대형 기술주의 실적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좀 시장이 상승을 해주나 싶었는데 결국 장 후반에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8%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7% 하락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27% 오르면서 이제 장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기술주로 제외한 업종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좀 가까이 4% 가까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쉐보론은 4% 가까이 급락했다는 것까지 좀 눈에 띄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까지는 10년물이 5%를 넘었다가 본장 들어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왜 내려갔냐가 좀 중요한데 이 리틀 버핏, 헤지펀드의 왕으로 불리는 이 빌 에크먼 회장이 이 X, 이제 트위터에다가 미국 장기 채들에 대한 숏 포지션 베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이 국채금리가 이제 반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저번 8월부터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10월 들어서 현실화가 됐고 이제 예측에 성공한 투자자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밝히니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채권왕, 이 빌 그로스라는 사람이 올해 말에 이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점도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인물이 최근 이 페드 제롬 파월 의장보다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소식도 하나 이제 전해졌는데 오늘은 크게 나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마스가 인질들을 2명을 더 풀어주면서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질 석방 후에 이제 휴전 논의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진짜 조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도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WTI, 브렌트유 각각 2.94%, 2.5%씩 거의 3%씩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인질들을 추가적으로 좀 석방을 하기 위해서 이 지상군 투입 시점을 늦추라고 이스라엘에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여전히 투심은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포 단계와 극단적 공포 단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27포인트로 공포 단계에 머무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탄력 단계에 있던 공포 탄력 지수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와
치솟는 이 국채금리 때문에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고 이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자분들은 우선 현금화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현금화를 해 놓으면서 짧게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약간은 보수적인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이제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일 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수준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고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매수 심리가 상당히 지금 취약한 이런 상황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상당히 바닥권이다 이렇게 오히려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5%에서 다시 5% 밑으로 하회했다 이런 얘기고 뭐 빌 에크먼, 빌 그로스 둘 다 빌씨네요. 그래서 빌 브라더스가 얘기한 채권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오늘 시장에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으로 가볼까요? 애플, 중국에서 팍스콘 세무조사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중국 세무당국이 이 광둥성이랑 장수성 이런 폭스콘의 주요 지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허난성과 후베이성 공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폭스콘 공장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좀 유명한데 지금 이 조사가 뭐 중국, 미국, 대만 이런 여러 주체가 얽혀 있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서는 이 폭스콘의 창업주 거타이밍이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중국의 아이폰 대세의 연장선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번에 중국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폰 사용을 줄이자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도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건 애플 입장으로서는 지금 악재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 구글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앱으로 탑재하도록 이제 부당한 압박을 행했는지, 그리고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같은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43억 4천만 유로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크게 올랐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AI 칩에 이어서 이 PC용 칩까지 생산한다는 소식에 오늘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이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이 PC용 칩은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암 기반의 제품으로 2025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PC용 칩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절반 이상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인텔에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 엔비디아와 이 인텔의 주가가 엇갈린 모습이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쉐브론입니다. 자, 쉐브론은 지난주에는 제가 이 엑슨모빌이 파이오니아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쉐브론이 미국 에너지 기업인 이 헬스코퍼레이션을 53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남미 가이아나 해저 광구의 지분 30%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 가이아나 유전이 매장량이 무려 110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녹색 에너지 전환, 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뭐 탈화석 연료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뉴스 중에서는 뭐 엔비디아 뉴스가 탁 눈에 들어오네요. 엔비디아 뉴스 PC 칩을 생산한다 그래서 뭐 4% 올랐고 ARM도 관련해 가지고 5% 올랐고 다른 기업들은 좀 반대로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졌죠. 자, 이제 그 특징주 지나가고요. 비트코인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비트코인 가격이 달나라가는 가격이 나왔네요.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도 이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싶겠는데요. 33,000달러까지 넘었다가 지금은 살짝 윗꼬리를 달면서 32,000달러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알아서 잘 따라와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출시를 할 거고 출시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이런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자 아빠라고 불리는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에 X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은 13만 5천 달러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거의 4배, 5배 높은 수준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초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나 금, 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달러 대신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가격의 20배가 넘는 67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많은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지금보다는 몇 배는 오른다, 몇십 배는 오른다라고 말하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일시적일 거다, 추가 상승은 힘들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시그널 퀀트라는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많이 올랐다고 한들 이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저조하면 의미가 없다. 일단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랠리는 시장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을 뿐 이 유동성이 고갈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에는 하락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욕심만 부리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이제 탈출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시작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조금씩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올인, 몰빵 이런 자세로 투자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미장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원 마치기 전에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리 정혜성 전문가한테 5만 불이 뚝 떨어졌다 했을 때 비트코인을 살까요? 엔비디아를 살까요? 두 개를 다 살까요? 둘 다 안 살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개 다 사자는 입장입니다. 물론 비중 나눠서 이제 반도체 쪽도 좋고 다른 쪽도 좋고 하니까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저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세븐틴스 헤븐, 선주문 K-팝 신기록.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 전공 분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엔터사가 아티스트들의 좀 거취 때문인지 사실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든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아무래도 엔터사 같은 경우는 주요 아티스트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그 IP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매우 갈리다 보니까 어떤 아티스트가 어떤
앨범을 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3분기도 좀 잠잠했지만 4분기부터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좀 일면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세븐틴이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선 주문량이 K-팝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앨범량으로만 치면 520만 장입니다. 뭐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 10집이 원래는 신기록이었는데 그 수준을 약 10% 넘게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좀 돌려보다가 갑자기 이제 세븐틴을 검색을 해서 그런지 세븐틴 신곡 내용이 좀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6시에 딱 맞춰서 봤더니 그때 세븐틴 신곡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로 온 사람들이 약 23만 명 수준. 그만큼 근데 이제 뭐 앨범이 나오고 신곡이 나오면 멜론이라든지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도 있는데 굳이 유튜브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달려든 사람이 23만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븐틴의 코어 팬이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 주문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신을 해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커리어 하이를 계속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븐틴 쪽에서 좀 확인이 안 된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확인이 더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중국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 약 100만 장 정도 빠졌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선 주문량 중국 쪽에서의 물량이 조금 빠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 주문량을 계속해서 경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세븐틴의 인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앨범 판매량이 엔터사의 주요 매출원이다 보니까 앨범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BTS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앨범 판매량. 실제로 그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앨범 판매량을 봤을 때 BTS의 전성기를 조금 능가하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앨범 판매량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앨범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세븐틴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 데뷔를 하는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 추이를 보면 100만 장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초등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를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100만 장을 돌파를 하는 사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수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팬들의 입장에서 앨범을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공구를 한다든지 초동 판매량이 얼마나 나온지 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팬덤을 증명하는 수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주요 아이돌 앨범당 100만 장 판매 돌파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되는데 좀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이쪽에 치우쳐진 기업 그 아티스트는 연차가 오래된 2010년 후반대에 데뷔를 한 얼굴을 보니 모르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치신 것 같은데 그 레드벨벳 트와이스 거의 뭐 10년 차 가까이 된 친구들이고 그런데 라이즈,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최근 1년, 2년 이내에 데뷔를 한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에 데뷔하는 친구들의 앨범 판매량을 보면 100만 장을 돌파하는 시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만큼 그러면 아티스트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엔터사의 입장에서는 좀 돈이 빨리 회수가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손익분기점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IP를 만들어내고 배출을 하고 그리고 앨범을 만들어낼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연준이라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서 우리 제롬 파월 연준의장 생각을 했더니 그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저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BTS 전성기를 능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백만장, 사실 우리 영화사 흥행 역시도 1000만 관객이 동원됐다 말다 그런 헤드라인으로서 이제 흥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투자 키워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뽑아볼까요? 아무래도 인기 아티스트 컴백 쪽으로 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세븐틴이 좀 컴백을 하고 그 11월 이후에 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주요 엔터사의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좀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전 JYP를 비롯해서 다른 엔터사들 줄줄이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었잖아요.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라든지 혹은 뭐 신인 데뷔가 조금씩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는 3분기 실적 컨센에 대한 내용은 좀 내용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SM 같은 경우에 3분기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하이브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 높았던 탓에 컨센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엔터사의 구조적인 성장세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IP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우려는 좀 과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엔터사를 봤을 때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은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로 아티스트 IP.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는지 특히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 그리고 앨범 판매량을 많이 내올 수 있는 아티스트, 팬덤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면 할수록 그때 신보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4분기 앨범 판매 일정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엔 세븐틴이라든지 정국,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쪽에서의 예정되어 있고 JYP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가 좀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이죠. SM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와 그리고 NCT 그리고 라이즈, 레드벨벳, YG 같은 경우에는 좀 없습니다. 앨범 판매량이 좀 부재한 편이고 신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몬스터가 데뷔 예정이 있긴 한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YG 쪽에 대한 베이비몬스터 데뷔 일정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주요 아티스트가 앨범을 판매를 하면 그 다음에 이끌어줄 IP가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내년 신인 그룹이 누가 데뷔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신인 모멘텀이 전부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티스트들이 매출을 탄탄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실적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성장세, 앨범 판매량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실적을 더 덧붙이기 위해서는 신인이라는 모멘텀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신인 모멘텀이 예전에는 한 3년 이상부터 실적을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아티스트를 키워내는데 돈이라든지 시간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 3년 이상은 걸렸어야 됐는데 최근에 앨범 판매량 추이를 보면 앞서 봤다시피 초정 앨범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이미 팬덤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티스트들의 능력도 있고 엔터사들의 마케팅 능력도 있긴 하겠지만 그 100만 장을 돌파를 하는 텀 자체가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엔터사에 넘어올 수 있는 수익 자체,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엔터사의 주요 IP들이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있을 때 신인은 얼마나 많이 붙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여전히 신인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시각에서 보게 됐을 때 신인 모멘텀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뭐 비차도 그렇고 베이비 몬스터도 그렇고 하반기에 데뷔를 한다면 언제 데뷔를 할 건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데뷔를 안 하면 그래도 내년에는 한다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대한 실적을 기대를 해본다면 내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요 IP, 그러니까 기존의 아티스트 그리고 신인이란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다시 한번 엔터사들 하반기에도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엔터사가 사실 시장이 막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엔터 시장 쪽도 안 좋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슈까지도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가운데 엔터사는 어떻게 좀 방어적으로 좀 더 활용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저는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경기와는 상관이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덕질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컵라면을 사 먹고 삼각김밥을 사 먹더라도 내 새끼가 데뷔를 앨범을 만들면 앨범 사줘야 되고 또 포토카드 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경기 특히 불안과는 관계가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적은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팬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더 현대에 며칠 전에 이제 좀 방문을 했는데 지하 1층에 좀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때 앨범도 많이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뭐 포토카드라든지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앨범 사기 위해서 계속 줄을 굉장히 많이 서요.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진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세븐틴의 사례를 봤을 때 경기 침체 때문에 뭐 100만 장 공급 물량이 조금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다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앨범의 판매량이 성장세가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덤 자체가 커지면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커지게 마련이고요. 앨범 판매량이 많아지고 코어 팬덤이 많아지게 되면 콘서트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무엇이 굉장히 잘 팔리느냐? MD가 잘 팔립니다. MD, 굿즈 상품군이 굉장히 잘 팔리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영업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뭐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로고 좀 박혀 있다고 그 아티스트들의 색깔이 좀 있다고 굉장히 비싸집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총이익률 자체가 30%대이다 보니까 콘서트를 진행을 활발하게 하면은 그때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티스트들이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죠.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돌고 미국도 돌고 뭐 동남아 굉장히 다양하게 돌고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속도는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엔터 산업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 쪽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트와이스도 있고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이쪽이 계속 북미의 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어요. 빌보드 200에 계속 차트를 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팬덤을 계속 확대를 하게 되면서 앨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콘서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 음악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미국보다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이쪽이 매출이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미를 계속 두들기는 게 이번 엔터사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내용들, 그러니까 엔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IP가 컴백을 하는 것이고 신인에 대한 모멘텀이다. 그리고 숫자는 계속해서 잘 찍히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엔터사에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엔터사에서 더 이 위치에서 컨덤 저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고 미국 쪽에 대한 팬덤이 더 공고해진다면 관련했을 때 엔터사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계속 미국을 두들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걸그룹이라든지 현지 아티스트들을 계속 배출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성과들이 조금씩 가시화가 된다면 관련했을 때 산업적인 전반적인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면 수혜 섹터 엔터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김시은 팀장이 엔터주 지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탑픽으로 JYP와 하이브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었는데 사실 10월 16일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엔터사 산업 분석을 통해서 JYP와 하이브를 이 원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뭐 모범생이라고 좋아하고 하이브도 모멘텀 있다고 좋아하는데 SM이랑 YG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리고 김시은 팀장 역시도 제외한 이유가 먼저 듣고 싶어요. 우선 Y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블랙핑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예요. 차라리 블랙핑크가 계약을 하던 안 하던 결과를 내비쳤으면 이렇게까지 제외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기 전까지 블랙핑크 재계약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그리고 블랙핑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YG 같은 경우에 현 시점에서 투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합니다. 3분기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고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SM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뭐 앞서 두 기업, 그러니까 하이브라든지 JYP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약하다. 그리고 대주주 관련 카카오 리스크가 있었죠.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브와 JYP 엔터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죠. 하이브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하이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하이브도 원조 모범생이에요.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특히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비했을 때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조금 하지 못했다는 점. 하지만 그 부분을 MD라든지 콘서트 쪽으로 좀 돌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이브가 기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진했었던 이유가 방탄소년단 군대 가면 그 매출 무엇으로 메꿀래였는데 세븐틴 혹은 뭐 르세라핌, 뉴진스 앨범 판매량으로 계속 메꾸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최근 한두 달 이내에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대 이슈가 끝난 25년 이후부터 완전체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3분기 총 앨범 판매량이 900만 장 수준인데 관련했을 때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랑색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구보에 대한 판매량도 있지만 솔로 판매량으로도 이미 BTS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BTS가 완전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수준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분기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뭐 세븐틴도 다시 컴백을 할 예정이고 관련했을 때 주요 아티스트들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3분기 900만 장에 이어서 약 1,400만 장 이상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뭐 데이트로 좀 콘서트라든지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엮여 있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이브 차트를 봤을 때 22만 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조금 반등 나고 22만 원을 닿을 때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라인대가 지켜주는지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이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살펴봐야죠. JYP 어떻게 지금 모범생으로서 두들기고 있을까요? JYP 같은 경우는 가장 모범생인 이유가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업 자체에 굉장히 충실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약 35% 정도를 3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다른 엔터사들의 영업이익률을 좀 보면 10%대예요. 10% 초반대인 기업도 있고 10% 후반대인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수치라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분기 영업이익률이 살짝 조금 부서지긴 했어요.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금이 간 모습들이 나왔지만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던 JYP의 이미지와 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JYP 엔터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컨센을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 전년 동기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계속 증가를 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7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 단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엔터사를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에 대한 모멘텀. 미국 쪽에서의 성과가 계속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는 기업이 JYP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차라는 기업이 이미 예명도 정해져 있고 관련했을 때 타겟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수요가 그러니까 관심도가 확인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북미 쪽에서 긍정적으로 대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JYP가 매니지먼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그러니까 비차라는 기업을 담당하는 매니지먼트가 트와이스를 담당하던 본부입니다. 그런데 트와이스가 지금 북미 쪽에서 굉장히 월드 투어라든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 능력을 살려서 비차라는 기업도 미국 쪽에서 좀 대중성이 있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JYP 엔터의 비차라는 아티스트가 흥행을 할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JYP까지 꼽아봤습니다.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꼭 눈여겨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계 아이돌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톰보의 브랜드 아시죠? 그 회사 맞고요. 펀더멘털로 덴티움 임플란트 하는 회사입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차트를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냐면 이 회사가 의류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하고 또 라이프스타일하고 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대3 비율로 이렇게 어쨌든 매출 비중이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의류주 몇 개를 항상 이제 보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의류주의 회사 주가 대비해 가지고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는 한 30%포인트 차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화장품주로 보셔도 이 화장품주는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거의 한 180%가 있으니까 한 80% 이렇게 오른 건데 이 회사는 70까지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0%니까 이 차가 한 110%포인트 차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드리는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낙폭과대주입니다. 낙폭과대주 떨어지는 것도 날개가 있죠.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뭐 제가 반드시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싸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적극 매수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적극 매수 수준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싼 거는 맞습니다. 3분기에는 일단은 브랜드들이 일탈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훼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데이즈, 해외 패션 쪽에서는 셀린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판권이 종료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좀 빠지면서 다른 이제 브랜드들이 들어가죠. 어쨌든 이게 좀 시기적으로 3분기는 수익성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 패션 부분의 매출이 확 줄겠죠. 그래서 그런 건데 4분기부터는 다시 최성수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장품 쪽에서도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는 한 뭐 OP 마진이 한 6% 정도 나오고 패션도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 6%인데 3분기에는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3분기에는 뭐 이게 패션 쪽에서 한 2%, 화장품 쪽에서 한 4% 이 정도까지도 많이 내려가는 일시적인 이런 영향이 이제는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가 이렇게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다각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맞다. 다만 일시적으로 뭐 그 판권이 철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주시는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인기 브랜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가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MD라고 그러죠. 머천다이징이라서 이 소싱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브랜드를 가져오는 능력, 이거에 힘을 보여주면 주가도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빠지면서 유명 브랜드가 빠지면 주가가 같이 내려오죠. 근데 유명 브랜드가 다시 들어가고 뭐 좀 잘 팔릴 거를 머천다이징, 그러니까 MD를 잘 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실적 저점은 통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죠. 9월 달부터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어제 이제 하루 좀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기관이 계속 여기서 지금 번갈아 사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 던지는 거죠. 개인들이 지금 주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던지는 사이에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 번갈아면서 사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 밸류밴드로 보시면 뭐 PER로 보셔도 그렇고 PBR로 보셔도 그렇고 둘 다 상당히 지금 저점 수준에 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는데 의류주, 화장품주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봤어요. 조금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만 간단히 보시면 의류주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는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류주가 기본적으로 가치주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PER이 한 10배, 11배 이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항상 저평가 받고 있는 이쪽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업무역 말씀드렸습니다. 4배 정도 말씀드렸고 한세실업도 최근에 분위기 좋았습니다만은
6배 중반 수준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7배에 있으니까 다른 우량주보다는 약간은 높습니다만은 시장보다는 뭐 시장이 한 10배에서 11배니까 한 5배 내외로 조금 낮아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화장품주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메리츠증권에서 적극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화장품주 기준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15.7배, CNC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15.7배 둘이 같네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은 조금 뻗어나가는 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내수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뭐 ODM도 나가고 직접으로도 나가고 중국으로도 나가는 큰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의류주보다는 조금 멀티플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화장품주를 비교를 했을 때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7.1배니까 상당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화장품주로 봤을 때는 낮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율 영업무역 59%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47%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똑같이 낙폭과대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덴티움 말씀드리겠습니다. 덴티움 제가 점선을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임플란트 하는 회사고요. 중국의 매출 비중이 큽니다. 50%가 넘고 앞으로도 조금씩 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금년에 한 52, 3% 수준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VBP라고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금년 3월에 대량 구매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어요. 그거에 이제 여기가 뽑혀가지고 중저가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회사인데 상당히 그거에 대한 기대가 컸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다가 덴탈 그 기자재, 그러니까 치과 기자재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같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파란 줄로 돼 있는데요. 파란 줄로 돼 있는데 이게 3분기부터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이 치과 기자재 쪽도 같이 좀 내려갔습니다. 근데 뭐 피부 미용 쪽은 계속적으로 올라간 면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영역을 두 개를 좀 보고 싶어서 두 개를 다 집어넣었는데요. 덴티움은 뭐 이거 치과 관련되는 기자재 그 주가 그 성적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런 결과로 뭐가 지금 살아나고 있을까요? 저가 매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중국이라는 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중국 지금 3분기는 뭐 2분기 대비해가지고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만은 내년도에 가서는 다시 좀 늘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임플란트 시장 침투율이 지금 중국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은 커갈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증권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눈높이를 좀 낮춰라. 이미 주가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있고 이 회사는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쪽에서 그 3분기 매출이 좀 안 좋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류가 좀 차질이 있어가지고 19%나 지금 하향할 정도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그 원래는 한 8%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했던 건데 19%를 하향할 정도니까 상당히 내려온 거죠. 중국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매출도 한 10% 후반대에 있다가 14%로 증가하지만은 조금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에서 임플란트 이쪽이 조금 시장이 계속 커질 거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도 계속 성장할 거다.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내려왔죠. 근데 최근에 하루 정도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출현을 마침내 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그렇게 낮지는 않죠. 그러나 중앙 정도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제는 많이 내려온 거 아니냐. 조금 좋게 좀 봐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PER 체크하겠습니다. PER 덴티움 9.0배. 치과 기자재 치고는 비싸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레이 14배, 디오 10배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비싸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덴티움 6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펀더멘탈로 덴티움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치솟던 국채금리 하락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소폭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은 기술주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일면 세븐틴 세븐틴스 헤븐, 선주문 K-팝 신기록, 인기 아티스트 컴백 기대감, 엔터주 두 가지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저가 매수의 기회와 외인, 기관 수급이 강점인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죠. 임플란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있는 덴티움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